네, 돈이 보이는 투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에 있었던 얘기들 그래도 정리는 해봐야겠죠. 그래서 정리 잘 해주시는 이분을 모셔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차장님과 함께 언제부턴가라고 하면 작년부터겠죠? 이 지겨운 매크로 이야기를 오늘도 깔끔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널 앞에 두고 지겹다고 하는 거. 아니, 네. 아니 우리 차장님의 이야기가 지겹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니죠? 아니죠. 그냥 연준이 계속 얘기하는 게 지겨운 거죠. 네. 저희는 사실 산업 얘기하고 종목 얘기하고 이런 게 더 좀 흥미롭잖아요. 네. 근데 너무 매크로 얘기 뻔한 뭐 25bp냐 50bp냐 뭐 매파냐 비둘기파냐 얘기하기 너무 지겨워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삐치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절대. 괜찮습니다. 자, 0.25%포인트 인상 결국에는 했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이유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너희 딴 생각하지 마라. 나를 믿어라. 파월. 네, 이 연준의 신뢰 회복인 것 같아요. 약간 내 눈을 바라봐. 경기는 나빠지고 이런 것 같은데요. 내 눈을 바라봐. 거보다는 물가는 낮아지고. 너희 왜 내가 이렇게 한다는데 너희 맘대로 생각해? 시장 맘대로 생각하는 거. 왜? 작년에는 뭐 올해 최종금리가 4.5라고? 작년이 아니죠. 올해 1월? 네. 1월까지만 해도 그랬었죠. 근데 고용지표랑 소비지표를 보고 나서는 나는 5.25만 올린다 그랬는데 뭐 6까지 올린다고? 왜 너네 맘대로 그렇게 생각해? 왜 너네 맘대로 그래? 뭐 은행이 망하니까 뭐 그래?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은행들은 건전해. 그러니까 나를 믿어. 이 신뢰를 주기 위해서 25bp 올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희 맘대로 생각하지도 말고 지금 시장은 안전하니까 나를 믿어. 이게 25bp 인상의 이유였지 않나. 우리가 연준과 파월을 믿기에는 약간 이미 더 너무 간극이 많이 벌어지지 않았나요? 그래서 지금 뭐 페드와치에서 계속 그런 이제 간극이 너무 커지고 있는데 그거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뢰가 은행의 도산도 사실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거든요. 실리콘밸리 은행이 부실 채권이 있어서 망한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돈을 만약에 안 뺐다면 그렇죠. 뱅크런이 없었으면 괜찮았어요. 근데 이 신뢰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게 이쪽으로 쏠리고 저쪽으로 쏠리고 지금 금리 기대와 같은 상황인 거죠. 금리 기대가 4.5까지 내려갔다가 6%까지 갔다가 이 150bp 이 간극을 줄이는 게 저는 연준의 목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연준의 목적. 근데 이번에 그 은행 사태도 보면요. 물론 이 밤사이 파월이 지적했던 것처럼 은행의 경영에도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보면은 연준의 그런 고강도 긴축 때문에 기업들이 돈이 필요해지자 다시 은행으로 간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돈을 빼야 되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이런 상황들은 다 연준의 빅피처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았나. 아닌가요? 너무 다 연준 책임론인가요? 뭐 이제 그런 생각도 했겠죠. 이제 약간의 그 경기가 톤 다운되는 거를 원하긴 했었는데 그쵸. 그게 너무 빠르게 움직이니까 은행이 48시간 만에 망했잖아요. 네. 그게 폰뱅킹으로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다 빼고 거기까지는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그런 경험이 없었으니까. 2008년 금융위기 때 스마트폰이 있었나요? 없었죠. 그때 없었죠? 초창기여서 그때 너무 어려서 기억이 안 나. 기억 너무 잘 나죠. 스마트폰이 없었고 지금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아직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는 볼 수 없어서 일단은 나를 믿어라. 내가 원래 하던 계획대로 하겠다. 이게 저는 이번 FOMC의 핵심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성명서와 파월 의장의 그 추후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은 저는 그리고 시장도 그렇고 되게 다르게 느꼈거든요. 성명서는 그렇게 뭐 이렇게 색다른 이야기가 없었는데 파월 의장의 실제 기자회견은 좀 강한 멘트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씩 봐야 되는데요. 성명서는 비둘기적이었습니다. 그쵸. 성명서 나왔을 때는 오히려 시장이 반응이 없었어요. 플러스권에 유지를 하다가 기자회견, 막판에 그냥 와락 쏟아졌거든요. 그래서 기자회견은 조금 매파적이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성명서부터 보면 성명서가 이 비둘기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성명서 초반에 은행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은행 시스템은 괜찮아요. 그 전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는 이제 완전 싹 빠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는데 이 이야기가 빠졌으면 인플레이션 이제 신경 안 쓰는 건가? 여기 플러스 알파 우리 은행 시스템 괜찮다? 이게
그 안정시키려는 의지가 있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던 거고요. 네. 그다음에 ongoing increase. 이게 그 성명서에 8번 연속 나오다가 이번에 사라졌습니다. 계속 올리겠다. 네. 계속 올리겠다가 사라졌어요. 그럼 더 안 올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신에 some additional policy form. 그러니까 추가적인 정책이 뭐 좀 적절할 것이다. 약간 애매한 문구. 되게 긴 문구로 애매한 문구. 계속 올리지는 않을 건데. 여지는 주지만 결국에는 이번 금리 인상이 거의 막바지다라는 시그널을 그런 시그널을 줬죠. 줬죠. 거죠? 그러면서 시장이 환호를 했었죠. 네. 여기 이제 리스크 발생할 경우에는 통화 정책의 스탠스를 적절히 조정하겠다. 리스크라는 게 지금 뭐가 있습니까? 은행.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위원회의 목표 달성을 저해할 수 있는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에 네. 통화 정책의 스탠스를 적절히 조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노동시장,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금융 및 국제 정세의 다양한 정보를 고려할 것이다. 네. 금융시장. 그래서 은행을 이제 적극적으로 막아줄 건가 보다. 그러면 경기 침체 안 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매우 비둘기파적으로 시장은 해석을 했던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기자회견에서 나왔죠. 그렇죠. 기자회견에서 나왔습니다. 속내가 드러난 거죠. 근데 기자회견을 보기 전에 객관적인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부터 하나 좀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연준이 생각하는 경기, 성장률, 고용, 물가 이게 어떤지, 점도표는 어떤지 이걸 네.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표가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좀 보여주시면 네. 일단 제일 위에 있는 실질 성장률은 낮췄죠. 낮췄습니다. 올해는 0.5에서 0.4로. 더 낮췄습니다. 내년엔 1.6에서 1.2로. 왜 그랬는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경제 좋다는데. 이게 해석이 안 되는 이유는 그 다음 단 때문에 그렇거든요. 실업률이랑 물가 상승률은 오히려 경기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12월 달에 4.6에서 4.5로 낮췄습니다. 고용이 좋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가? 지난번에 3.1에서 3.3으로 오히려 높였습니다. 물가가 안 잡혔다라는 거죠. 네. 고용 굉장히 잘 되는데 왜 지표는 그 실질 성장률 지표는 낮췄으며 이유가 뭘까요? 약간 자신감이 없는 거죠. 자신감이 없는 걱정을 겁니다. 하고 있기는 하군요. 그런데 이거를 종합적으로 보면 연준이 원하는 거는 약간 고용이 연착륙, 톤다운돼서 물가가 잡히고 고용이 좀 안정된다라는 거는 실업률이 좀 높아진다. 고용이 좀 안정되고 그러면 우리는 금리를 계속 올릴 거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물가가 계속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그래서 25bp 올린 거고 고용과 물가는 1월, 2월 지표를 봤잖아요. 그쵸. 고용이 엄청 좋고 물가는 안 내려오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금리를 올릴 거야. 그런데 성장률은 잘 모르겠어. 그럼 안 되죠. 왜 자신감이 조금 떨어진 겁니다. 그럼 자신감이 떨어졌으니까 이 사람들 이거 보니까 자신감 떨어졌네. 이제 더 금리 인상하기 좀 애매해진 상황이 될 수도 있어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시장의 판단이고 연준은 경기보다는 나는 그럼에도. 물가를 잡겠다. 물가 지표는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경기 지표는 올리면 안 되는 상황인데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는데 연준은 경기보다는 물가를 선택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점도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죠, 그 전부터 그래서 점도표를 한번 좀 이번에. 보면 점도표는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우리가 막 처음에 막 아니라고. 이전에 막 6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 언제 6이라고 했어요? 시장이 점도표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죠. 시장이 시장은 왜 자기 맘대로 해서 그 전에는 4.5까지 내려갔었잖아요. 혼내시는 거예요, 지금 시장을? 아니 시장이 네. 저는 지금 페드와치를 저도 굉장히 이제 많이 봤었고 그쵸. 여러분께 소개를 많이 해드렸는데 올해 작년부터 시작해서 페드와치를 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 이게 막 들쑥날쑥하니까 변동성도 심하고 이게 신뢰를 할 수 있는 지표인가? 저는 그건 맞아요. 아니라고 보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걸 믿어야죠. 금리 점도표. 결정하는 사람들. 점도표를 한번 보시면 작년보다 오히려 올랐습니다. 네. 작년도에는 이제 올해 이제 최저금리를 이제 여기는 5.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중간값이니까 5.25라고 보시면 돼요. 한 번 더 올리는. 여기에는 이제 큰 변화가 없습니다. 5.25인데 올해 내년에 작년에는 그러니까 12월에는 100bp 낮출 거라고 점도표에 찍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75bp. 이게 점도표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동일 비교해 보면 한 4명 정도가 그 중간값보다 위로 더 올렸어요.
위쪽으로 더 뚱뚱해졌습니다. 점도표가. 금리 인하가 더 늦춰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금리 인하 폭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연준은 물가를 걱정하고 있다. 그렇게 보이고요. 네. 연준이 신뢰성 회복하려고 노력을 엄청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신뢰성 회복을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 그 성명서랑 파월 의장의 발언이랑 좀 비슷하게 나갔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체 무슨 뭐가 생각이지? 그렇게 달랐었죠? 이 내용을 한번 보면 네. 왜 시장이 급락했나? 급락한 이유 중에 하나는 금리 인하 없어 이거였거든요. 그쵸, 점도표에 어디 금리 인하가 있었죠? 언제 있었죠?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상하겠습니다. 시장이 계속 그런 상상을 하면서 내릴 거야라고 호도한 거죠. 상상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경기가 이렇게 그렇죠? 안 좋고 은행 리스크 터져서 이게 언제 또 힘들지 모르는데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선제적 대응을 우리 선반영 선생님 선제적 대응 안 해야 해야 됩니까? 되는데 상황이 너무 좀 예전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물가가 너무 높아서 여기 선제적 대응을 했다가 물가가 다시 올라가 버리면 파월 의장이 계속 얘기했잖아요. 금리를 더 올려서 물가를 먼저 잡는 게 적게 올려서 물가가 다시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그런 이야기를 꾸준히 해왔거든요. 네. 근데 시장은 금리 낮추면 좋으니까 주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네. 그런 이제 상상을 한 건데 그쵸. 저는 그런 상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지금 연준의 생각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성명서 앞부분에 은행 리스크 없다,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도 나를 믿어라.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 네. 나를 믿어라. 그런 이야기를 한 거고 기자회견에서도 은행 리스크 계속 물어보는데 재차 강조했어요. 네. 은행 괜찮다. 문제가 생길 수도 뭐 불확실성은 있지만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까지 괜찮다.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다. 여기다가 금리 인하 진짜 없어요라고 엄청 많이 물어봤어요. 기자들이. 여도원 앵커처럼 저한테. 금리 인하 내가 언제? 금리 인하 없었죠. 점도표 없었죠. 시장을 대변합니다. 그렇죠. 아니 기자들 그럼 박재원 차장님은 지금 페드를 대변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금리 인하가 진짜 좋은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금리 인하, 저는 이번에 금리 인하를 했으면 네. 오히려 시장이 더 이상한 상상을 했을 것 같아요. 금리 인하의 선제 조건은 경기가 그만큼 너무 심각한 수준으로 안 좋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연준이 주고 싶은 메시지는 지금 우리가 금리 인하할 정도로 네. 시스템 리스크가 크지 않아. 경기도 나쁘지 않고 괜찮아. 만약에 근데 금리를 인하했다? 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은행도 지금 뭔가 문제가 있나?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얘들만 뭐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상상을 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연준에서는 시스템 리스크가 없으면 금리 인하도 없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근데 반대로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으면 금리 인하가 없다라는 거는 네. 금리는 계속 높고 이러다가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작년에 지금 뭐 4% 밑에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금리도 많이 안 올렸을 때인데 CS 문제가 터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4%대에서 실리콘밸리 은행이 망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연준의 점도표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 상태로 계속 가면 4%대에서 하나가 망했는데 5%대 그리고 점도표를 지금 뭐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나 뭐 전략하는 증권사 담당자들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시장에서도 그렇거든요. 지금 페드와치에서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네. 2번 정도 내린다. 안 내리고 계속 간다라고 한다면 무언가 하나 터질 수 있다. 네. 그렇게 되면 시장은 혼란을 겪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그 시스템 리스크가 금리를 내린다고 뭐 안 생기고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뱅크런이라는 거는 안 생기면 안 생길 수 있는데 생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네.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물가가 빨리 잡히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연준의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거는 물가가 잡히는 거 그거밖에 지금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FOMC 굉장히 좀 매파적으로 봤거든요. 맞아요. 내려줄 생각이 없어. 시스템 리스크가 있기 전까지는 그렇게 봤기 때문에 터지기를 바라지는 않을 텐데. 뭐 자신감 뭔가 이제 갖고 있는 게 있겠죠. 그래서 시장을 너무 오늘 시장도 엄청 강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시장도. 근데 오늘 시장 강한 거는 사실 개별적인 2차 전지주 외에는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더 많아서 이걸 어제도 그랬습니다. 강하다고 하기에는 네. 좀 애매한데 3월 내내 그랬는데 간략하게 네. 그럼 증시의 3월의 방향성은 계속 지금 개별 종목 장세로 이어질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당분간은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지표도 뭐 수출 데이터도 안 좋고 기업 실적들도 1분기에 좋아질 가능성 높지 않고 그래서 좀 포트폴리오를 안전한 주식으로 조금 옮기는 게 4월에는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주 동안에 이 다음 주에는 좀 좋은 이야기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박재영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